이분 편지의 특징은 어떻게 어미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충격적인 증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말 들어보니 피해자가 진짜 같은 네. 죽여버려도 시원찮네. 남편의 눈이 순식간에 돌아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라며 피해자를 계속.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아이가 막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을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심은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표창원 소장님, 박경식 PD님,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재심 전문으로 알려주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재심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다른 사건도 다 잘하실 분이에요. 그렇죠. 자꾸 재심하고만 엮어서 좀 피해 보시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의 전문,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억울하다라는 편지를 좀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요즘엔 더 시사법률에 더 많은 편지가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초반에 제가 이제 좀 알려지고 나서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편지를 보면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한 십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이제 편지를 봐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 정말 진짜 억울한 게 맞나? 기록과 판결문을 같이 보지 않으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꽤 많은 회차를 진행했는데 네. 다들 억울하다고 한 편지였는데 실제로 네. 억울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은. 네. 더 시사법률과 함께하는 감옥에서 온 편지,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네, 시사법률을 통해서도 온 편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꽤 자주 편지를 보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여자는 또 처음인데요. 예, 오늘은 네. 여자 수감자가 보낸 편지인데 제가 몇 문장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놀이개처럼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전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공모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전 저의 억울하고 하지도 않은 말들과 행동들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세 줄만 들었는데도 범상치 않네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딸을 놀이개처럼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킨다. 이게 소장님, 이게 무슨 말이죠? 우선 이 사건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야만 네.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언론 등에 의해서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발생은 2019년 4월 28일에 발생을 했고요. 네네. 광주광역시 인근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어린 여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의 신원 바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 이 사망한 여학생이 자신의 의붓 아빠, 의붓 부친이죠, 을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이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알았던 김 씨, 제발로 경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네네. 내가 의붓 딸을 살해했습니다 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편지는 김 씨가 아니고 사망한 여학생의 친모가 보낸 편지라는 얘기예요? 네, 그 피해 학생의 친모이자 이 살인을 저지른 김 씨의 아내이기도 한 거죠. 근데 엄마는 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친모 유 씨가 김 씨와 함께 살인을 모의하기도 했고 실행 과정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직접 살인을 행한 김 씨, 그리고 함께 범행을 행한 친모에게 똑같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친모가 이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2019년 사건이잖아요. 판결 확정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제게 꾸준히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절절했거든요, 편지 내용은. 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범한 사람과 함께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라는 믿을 게 수가 없죠. 주요 내용이었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 심지어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동료 재소자들도 이분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네? 편지를 굉장히 여러 분이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좀 잠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보통은 좀 흠집을 내려고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은 동료 재소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편지는 좀 처음 되게 받아봤어요. 드문 일인데. 네, 지인 편지 1. 유 씨는 사건 얘기만 하면 억울하다고 울기만 했던 모습만 생각납니다. 지인 편지 2. 유 씨는 밥을 먹을 때도 자식도 못 지킨 죄인이 목숨을 이어가려고 숟가락을 입에 넣는다는 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도 참 많이도 흘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일관되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는 절대 내 딸을 그 인간이 죽이도록 방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렸어요. 지인 편지 3. 박준영 변호사님, 도움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억울한 제 친구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살펴주세요. 너무도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정말 감사함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간 억울해함을 주변에서도 뭔가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억울한 사건이라는 어떤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 함께 하는지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교도관이 그리고 교화위원이 이런 분들이 억울한 사건으로 보인다면 정말 뭔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렇죠. 동료 수감자도 뭐 가까이서 지켜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사건의 내용, 그 정보가 부족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모른다잖아요. 예. 네. 이렇게 공범이 있는 사건은 다른 공범의 어떤 실토, 재심에 내가 뭐라도 도움 주고 싶다라는 편지가 함께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다른 공범의 허위 진술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사건에서는 내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편지나 의사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지금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내가 뭘 허위로 진술했다,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를 밝혀야겠다 네네.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 정말 문제가 있는 사건이면 그 공범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그게 이 사건에서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딸이 자기 남편한테 성추행 당한 거는 알고는 있었나요? 이 사건 이제 수사 결과 재판 내용을 보면요, 이 피해 여학생은 원래는 자기 친아버지, 친부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엄마랑 살겠다고 오게 된 것이 1년 정도 함께 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의붓 아버지인 김 씨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 씨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주 저속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이제 메시지, 사진 이런 걸 막 보내요. 그러면서 그 어린 딸에게도 너도 나에게 이런 거 보내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 여학생의 엄마죠, 그 다음에 가해자 김 씨의 아내죠, 발견을 하게 돼요. 걸려요. 네, 휴대폰을. 그러니까 이제 그 친아버지랑 있다가 이제 유 씨가 부른 시기는 이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였던 거고, 이 피해자가 중학생이 됐을 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쭉 알게 된 건데요. 이 친모가 보낸 편지에 이 알게 됐던 이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네네. 있어요. 그때 이제 본인의 감정이 어땠는지도 적어놓고. 뭐 일단은 궁금하네요. 네. 딸에게 남편과의 채팅 내용과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묻자 딸은 그 오빠, 그 의붓 아버지를 이렇게 오빠라고 불렀대요. 네. 그 오빠가 엄마 마트에 갔을 때 차 안에서 내 다리를 만지곤 했어. 그리고 엄마가 잠들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너 방으로 갈게 그러면서 내 방으로 왔어 라고 했다. 남편이 딸 방에 들어와서 바지 팬티를 벗고 몸을 비비고 키스했다고 말했다. 같이 살았던 처음부터 사는 내내 지속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딸의 친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딸과 자초지종을 얘기해보고 경찰서 데리고 가서 남편 김 씨를 신고하라고 부탁하였다. 남편은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몸을 비비고 짧은 옷 입고 꼬셔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였다. 나는 남편과 이혼하자고 했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라고 집을 나가달라고 했다.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빌면서 나에게 마음이 괴로울 거니까 기도를 가든 밖에 함께 바람을 쐬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막상 집을 나서니 괴로운 심정뿐이어서 이곳 저곳을 그냥 차로 돌아다니게 됐다. 남편은 매 순간 계속 머리에 박히게끔 네 딸이 꼬셔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수도 없이 말했고 난 머리에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난 혼동이 오기 시작했다. 술에 많이 취한 나는 김 씨가 용서가 안 되었고 딸에 대한 실망감에 미친 사람 마냥 죽여버리고 싶네 라고 한탄하며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 즉시 남편이 너가 왜 죽여?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죽이고 깜빵 갈게 라고 했다. 아니 근데 전개가 왜 이런 거예요? 딸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전개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이 김 씨가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여버리고 싶네. 내 딸을. 이 편지는 최대한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 썼다라는 편지를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을 계속 편지에서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딸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또 뒤에 편지를 보면은 이 남편이라는 그 김 씨가 딸에 대해서 했던 그 험담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뭐 딸이 먼저 자기한테 접근을 했으며 뭐 그 딸이 뭐 무슨 상관이며. 성적으로 뭐 어땠으며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마치 남편이 했다라는 입을 빌려서 한 페이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편지에 저는 왜 써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딸인 피해자가 현 남편을 유혹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네네. 이 피해자가 의붓 아버지 친모랑 함께 살았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이요? 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짧은 걸 입고 꼬시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왜 또 남편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우 이제 안타깝지만 네. 사실 친족 내 성폭행 사건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꽤 자주 발견이 됩니다. 대래 가해자 편을 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쭉 보면 그렇고 사건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딸이 김 씨를 고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소했을 때에 딸은 다른 지역에서 신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가해자가 그렇게 죽도록 보기 싫은 가해자가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신부한테 말하지도 않고 혼자 밖으로 나가서 가해자를 만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날 사실 사건 발생한 날 피해자는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아빠한테는 뭐 어디 간다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유일한 경우는 한 가지죠. 네. 자기가 싫어하고 믿지 않는 가해자가 아니라 엄마가 연락하고 엄마가 나오라고 했을 때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실제로도 엄마가 피해자 보고 연락하고 나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친모 이 유 씨는 처음에 경찰 진술할 때는 그냥 만나고 헤어졌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찰들이 CCTV를 다 뒤져가지고 집에 가는 딸을 이 엄마가 붙잡아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어머. 확인을 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사실은 이랬다라고 실토를 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차에 타는 모습, 그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가장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면 살인이 그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당시에는요 13개월밖에 안 된 그 아들도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 아들은 이 계부 김 씨와 친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네. 친모가 이제 또 본인의 그날 상황을 진술한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난 너가 사람이냐? 나랑 아들이랑 어떻게 얼굴 보고 살았냐?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분을 터뜨렸다. 그는 뻔뻔하게 걔가 그러던 삼자 되면 하자라고 발뺌을 했다.
나는 딸이 보이면 데리고 와서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고 반쯤 미친 사람처럼 큰 도로 쪽으로 걸어가서 피해자를 찾았다. 다행히 딸을 만났고 딸에게 양아빠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삼자대면 하자고 하는데 얘기해 볼래? 라고 하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어 라고 해서 오던 길로 함께 걸어가는데 큰 도로가에 어느샌가 남편이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남편이 차 문을 내리며 차를 계속 세워놓으면 안 되니 차 안에서 얘기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딸과 함께 차에 탔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용을 잠깐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네. 딸과 엄마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엄마가 이제 딸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봤다. 네네. 근데 딸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에 다시 돌아가서 남편한테 너 놈 아니냐 그랬더니 야, 나 안 그랬는데 삼자대면 하자.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왔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적어놓은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친모가 자기 친딸을 어쨌든 성추행했다는 그 가해자랑 만나게 삼자대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의 피하고 싶다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엄마가 이렇게 만나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편지도 거짓말이 많은데 거짓말이 있는 편지만으로도 이미 너무 화가 나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요, 친모가 계부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이미 모의를 하고 심지어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검찰 공소장 내용 그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피고인은 남편 김 씨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김 씨로부터 오히려 피해자가 김 씨의 몸을 먼저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김 씨가 계속 용서를 구하자 김 씨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위 성폭력 사건을 취하하려고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향후 김 씨와 피해자가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 상태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그 심정이니까 친모가 네. 어쨌든 자기 딸을 질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소장대로라면? 그래서 친모는 그 지점이 억울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냐. 나는 딸의 살인을 공모한 적도 없고 남편이 그렇게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차에 태웠을 뿐이다. 그렇다면은 딸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 유 씨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유 씨의 편지 속 주장대로라면은 뭐 말리던가, 말리려라든지 뭐 이런 게 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신고를 같은데 한다던가.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또 본인이 편지에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만나면 음료수 같이 먹으려고 샀다면서 드링크제 한 병을 따서 주면서 내가 주면 안 받을 테니 너가 피해자에게 줘라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를 딸에게 건네주었다. 천천히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남편은 큰 소리로 다그치면서 병을 버릴 거니까 빨리 먹어라고 했고 다 먹고 나니 빈 병을 남편이 창문 밖으로 버렸다.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 남편은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울 테니 거기 가서 얘기하자며 차를 이동시켰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핸드폰을 끄라고 했다. 남편의 눈을 쳐다보니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고 나는 가슴이 뛰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무서운 마음을 다잡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나에게 내 딸이랑 둘이 얘기 좀 할 테니 다른 곳으로 가 있어 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하자 남편은 쟤 죽여야겠으니 너는 애기 데리고 다른 데 가든 차에 있든 너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서운 나머지 애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차에 타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차에 있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옆에 타려고 했다. 그러자 앞자리에 타라며 소리를 쳤고 할 수 없이 나는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듣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지금 차 뒷좌석에 딸이 있는데 차 밖에 잠깐 나가서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화를 나눌 때 딸은 잠이 들었거나 잠이 들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료수를 네네. 마셨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준비한. 그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고요.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친모, 엄마 유 씨였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낸 편지를 보면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유는 본인이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행 중에 한 지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행 중에 먹고 를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 남편한테 네. 물었더니 네가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버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남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면제가 음료수 병에 투입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은 이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설명 주신 부분들은 친모 유 씨의 편지 속의 입장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지 이게 사실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사실은. 질문이 생기네요, 네, 네, 저도. 검찰은 이 수면제를 이 둘이 공모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당시 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어떤 충동을 느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네. 거였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모성애를 또 여행 중에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겠냐. 살해 당시의 상황이 또 적혀 있는 편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이 부분은 험해서 예. 남편이 뒷자리에 탄 후 딸을 노려보자 나는 걱정이 되어 뒷자리를 보면서 남편에게 왜 아기를 그렇게 쳐다봐? 라고 순간 화를 냈다. 내가 화를 내자 순간 남편이 주머니에서 노끈 같은 것을 꺼내면서 순식간에 딸의 목을 조르며 소리를 쳤다. 나 죽어.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고 아기가 놀랄까봐 여기서 아기는 13개월 아들입니다. 아기 손만 꽉 잡고 있었다. 남편의 눈이 순식간에 돌아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라며 피해자를 계속. 이 소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피해자에게서 떼어내려고 남편의 팔을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만 도저히 그 힘을 당해내지 못했고 오히려 남편은 애기 기저귀 가방을 내게 집어던지면서 막내 안 보이게 가려! 라며 소리를 질렀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남편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어린 애기도 까딱하면 죽게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몸이 덜덜덜 떨려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애기가 뒷자리를 보지 못하도록 기저귀 가방으로 시야를 가린 후 그 가방만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 아이가 막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을지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해요. 친딸이잖아요, 친딸. 이거 친딸한테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친엄마라면 저희가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피해를 당한다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떼어놓는다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신고는 최소한. 그러니까요. 판결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모습, 네.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살해당하고 이걸 또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어떤 눈빛,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 편지 뒤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어쩌지도 못하는데 딸은 곧 죽겠구나 싶어서 심장이 멎었다가 또 쿵쾅거렸다가 또 먹고 하면서 나는 벌벌 떨면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유모 씨의 편지에서 본인의 어떤 이런 고통에 대한 어떤 이 감정의 어떤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많죠. 그 상황에 놓여진 어린 피해자. 자식의 피해 감정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 보이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 속의 유 씨만 보면은 남편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약간 이런 네. 사람이에요. 마치 편지 본인도 속에서의 유 씨는. 트라우마 있는 듯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소장의 내용은 애초부터 이 살인을 주도한 사람.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서의 유 씨와 이제 편지 속의 유 씨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낸 내용들을 보면은 둘이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 씨가 남편의 핸드폰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던져서 깨졌다, 이런 내용은 있었어요. 김 씨가 아닌 아내가. 그렇죠. 나이도 일단 친모 유 씨가 8살 위였고요. 모든 집안의 수입원은 이 유 씨에게서만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유 씨에게 딸이 하나 더 있어요. 큰 딸이.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큰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큰 딸은 이 김 씨 어떻게 불렀냐면 엄마한테 빌부터 산다. 네. 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였구나. 예, 둘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좀 안타깝고 참담하긴 하지만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의붓 아버지 김 씨가요, 피해자를 야산에서 폭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폭행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야산에서?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김 씨의 아내에 네. 전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행이 중단된 거예요. 네. 만약에 그 관계가 반대였다면 안 받으면 무시했겠죠. 되죠. 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그 유 씨가 뭔가를 알고 전화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었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전화가 범행을 중단케 했다라는 것은 이 두 분의 관계가 남편이 우월해가지고 뭔가 평소에 어떤 제압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약간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청소년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는데 저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괜히 그냥 해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런 거기까지는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느낌 네. 정도. 전혀 반대되는 이런 근거들이 있네요. 진짜 근데 이제 화나고 이런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유 씨의 네. 편지가. 이거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은 네. 이미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를 남편이 차에서 끌어내려서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트렁크에 옮기려고 하였다. 혼자서 안 되니 벌벌 떨고 있는 내게 소리를 치며 나와서 들으라고 했다. 죽기보다 싫고 내 딸을 죽인 남편이 무섭고 짐승처럼 보였지만 말을 안 들으면 나와 어린 아들까지도 죽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 다리를 잡으라고 해서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잡았는데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죽고만 싶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트렁크에 넣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트렁크에 넣고 난 후 남편은 비닐 같은 것으로 내 딸의 얼굴을 가렸다. 나는 너무 무섭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차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곧 차로 왔다. 잠시 후 나에게 소리치며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뒷자리를 물티슈로 닦았다. 무섭고 제정신이 아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고 남편 또한 말없이 운전만 했다. 울면서 계속 남편에게 자수하라고 여러 번 사정하고 회유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수면제 탔다. 너도 어쩔 수 없어. 너가 약 처방 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까지 말려들기 싫으면 조용히 해. 라며 고함을 질렀다. 수면제라니. 충격으로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니 지금 트렁크에 딸을 트렁크에 집어넣는 거네요. 어쨌든 도왔다는 얘기죠. 결론만 보면은. 발목을 잡아가지고 트렁크에 넣는 과정 명백한 유기 행위거든요. 그쵸, 시신유기죠. 물론 이제 본인 주장은 남편이 강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양형상의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했죠. 예.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검찰과 재판부는 예. 이 정황으로 다 미루어 봤을 때 이 엄마 유 씨가 딸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공모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유 씨의 편지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감정 부분을 딱 빼면 팩트, 사실을 딱 보면 네네. 이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인 딸을 아빠의 집으로부터 불러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살해 장소인 남편이 운전하고 있던 차에 타게 만든 것도 엄마예요. 세 번째,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도 엄마예요. 그러게요. 네. 시신 6일 정도 본인이 함께 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저수지까지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한 건가요? 편지 내용으로는 뭐 남편이 자기랑 아들은 집에 보내줬고 본인이 혼자 이제 딸의 신을 몰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유기를 했다. 그럼 그때라도 신고를 했으면 됐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전화를 계속 하면서 갔다. 끊지 않고 남편이 못하게 하려고. 계속 끊지 않고 유기하는 그 순간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해서 뭐 풍덩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약간 이제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 유기를 하고 들어와서 씻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본인은 이제 너무 울어가지고 지쳐서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고요? 네. 지금 딸이 지금 저수지에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수를 하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유 씨의 편지 속 주장입니다. 네.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런 내용들도 내용들이지만 이 디얼 존경하는 변호사님이라고 어머, 어머, 쓴 어머. 편지 중에 이제 이런 어머 어머 어머. 변호사님 받으신 거. 그렇죠. 저는 저한테 보냈던 편지가 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화사했다는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기괴하네요 뭔가. 이 꽃그림도 여기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건가요? 본인이 아니, 그린 그린 거죠. 본인이 그린 거예요 지금 꽃을. 자기가 이걸 그렸다고요? 아니 근데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유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장난도 아니고 지금 딸이 죽었잖아요. 딸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유거리면서 이 밑줄도 자기가 그은 거라면서요. 밑줄 치고 옆에다가 밑줄 별 치고. 표시하고 이분 편지의 특징은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어떻게 어미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겠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가 참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입수하신 판결문을 이제 저도 보게 됐던 거고, 근데 판결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증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유 씨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 씨의 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다 해서 판결문을 찾아서 들여다봤는데요. 그 판결문이 이 공소장에 있는 유 씨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이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유 씨가 본인의 큰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말 들어보니 피해자가 진짜 같은 네. 저 사람은 이제 김 씨죠. 피해자가 그런 행동 했을 때 말을 해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런 건 잘못한 거지만 피해자가 무능동 때부터 계속 나 몰래 그딴 행동 그 개 같은 년이 다 했네. 죽여버려도 시원찮네. 우리한테 한 말이 다 거짓이었네. 구라 참 잘 까네. 저 사람이 건드려 본 건 한 번이고 전부 저 사람이 누워있거나 자고 있거나 나 점사 볼 때 몰래 방에 들어와 지랄을 떨었구만. 그런 건 잘못됐지만 그분이 더 가관이지. 저게 미성년이라고? 웃기지 마라 해라. 이게 친엄마가 쓴 연락한 거라는 거죠 문자. 네. 이게 그래서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와.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온 편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살인의 어떤 동기, 분노의 어떤 감정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아니 어른인 자기의 남편에게 가야 될 분노를 예. 어린 자신의 딸에게 쏟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만 12세의 네. 아이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제간이라는 그죠? 인간이죠. 상황에서 그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본 거거든요. 성적 그렇죠.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죠. 법적으로.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엄마가 자식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또 남편의 얘기를 또 많이 이제 집중해서 듣고 성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인 것을 평가하면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건 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딸 고조건에 대해서 본인은 남편이 무서워서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딸이랑 친부가 알아서 고소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 씨가 피해자 친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 전화 왔는데 피해자가 취하장을 쓰러 가야 한대. 부탁 좀 하자. 그럼 뭐예요? 애초에 그냥 김 씨를 고소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네요. 이제 그렇게 들리죠.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조금 끔찍하다. 뒷받침을 하는 게 문자 메시지인데요. 네네. 이 유 씨가 김 씨랑 싸우다가 큰딸, 피해자 이복 언니죠. 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유 씨는 그 문자를 나중에 다 지워버립니다. 없어져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네요. 예. 그런데 큰딸은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판결문에서 유력한 증거로 삼은 거죠. 왜 술 드시고 피해자 죽인의 만해로 싸우고 있는데요?
내가 빡치니 그렇게 된 거고 크게 싸운 거 아니야. 내가 깜빵 가겠다고 하니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걸로 티격거린 거다. 계속 피해자 죽이네 마네로 계속 싸우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첫째 딸한테 할 말이에요. 이게 첫째 딸도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이걸 몇 년을 봤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래서 첫째 딸이 이제 친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이 큰딸은 엄마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한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동기가 이 사건의 성격이냐 아니면 감정적 동기가 성격이냐. 근데 이 사건은 만약에 합리적인 동기라고 하려면 김 씨가 이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이익을 봐야 돼요. 그런데 바로 사건 직후에도 드러나지만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알려진 순간 바로 내가 용의자가 돼. 이미 고소되어 있고, 그렇죠? 네. 기록이 남아 있어. 네네. 그러므로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김 씨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합리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이기보다는 동기에 의한 살인이기보다는 감정적 동기가 목적이고 동기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에 이를 정도의 감정이 생기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감정은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거예요. 김 씨가 피해자에게 분노 감정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요?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가 괴롭혔고 자기가 놀이개로 삼았는데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는 김 씨에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성격 규정을 하자면 소위 말하는 차도 살인입니다. 살해 의도를 가진 자가 남에게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걸 차도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남편이건 주변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사대로 상대방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기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근데 왜 유 씨는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이고 살인은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거기에 저는 이제 김 씨의 이해관계에 대한, 남편의 이해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아서 본인이 진짜 했던 그 큰 잘못도 문제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살해 과정에서 쓰여졌던 수면제, 사실 유모 씨가 처방을 받긴 했지만 그 범행 방법을 제안한 사람은 또 김 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 씨의 죽여야겠다라는 그 결심과 실행을 또 이 사람도 이용했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을 것 같다. 근데 이 사후평가를 유 씨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그런 감정들을 다 접고 이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피해자의 상황 사연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디에 정붙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아빠랑 먼저 살면서도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살고 싶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엄마 계부가 있었지만 엄마에게 온 겁니다. 이 딸은 정에 굶주려 있고요. 방치되고 방관의 피해를 입은 어린이였어요. 그런 어린이들이 보이는, 혹시 그 어린이들 보호시설에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네. 가면요, 막 안겨요. 그냥 안겨요. 네. 와서 그런 행동을 예를 들자면 유 씨나 김 씨는 그걸 성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휴, 모 눈에 뭐만 그럼 때를 보인다고. 죽여도 정말 부족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그런 피해를 당하고서 가만히 있었느냐? 왜 친아빠한테 일찍 안 알렸느냐? 왜 신고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떡해. 이 아이는 네. 정에 굶주려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가 결국 또 내쳐지고 또 관심 받지 못하고 또 애정받지 못하고 이럴까봐 두려워하는 아이가 누구한테 그 피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얘기했다 지금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 유 씨의 편지, 유 씨의 억울하다는 신경, 유 씨의 상태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 사건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 30장이 넘고요. 2심에서도 한 20장 이상의 판결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이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분이 편지를 통해서 했던 주장의 대부분을 당시 재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에서 이제 국선 변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심 불가능하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짧지 않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남은 수감 기간은 정말 반성하면서 보내는 그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럼 좋겠네요.